네, 안녕하세요. 5월 12일 DMQA 연구실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배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세미나의 주제는 Uncalibration of Deep Neural Network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ep Neural Networks의 한 가지 특성 중 하나인 이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인 배진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산업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재학하고 있고 현재 이제 2년째 박사과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신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점 있다 싶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입니다. 세미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캘리브레이션 자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자세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들 요즘 날 모던 데이스 딥뉴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캘리브레이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특성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쉬운 방법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몇 개 소개하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도 알고 계시겠지만 딥러닝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능도 매우 우수한 상태라는 것을 다들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확도만 우수하게 많이들 갖고 있으면은 실제 산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딥러닝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뭐 의료 분야 이렇게 뭐 그 어떤 신체 구조의 엑스레이 혹은 MRI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의 질병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뭐 딥러닝을 만약에 정확도 자체만 그냥 좋다라면은 이런 분야에 바로 믿고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자율주행 분야에 바로 딥러닝이 성능만 좋다라면 바로 이 분야에 뭐 쓸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성능만 좋으면은 성능만 좋더라도 좀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인데요. 이렇게 오작동 기회 비용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성능만 좋아서는 좀 쉽게 딥러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 두 가지를 들어와 봤는데 자율주행이라더니 테슬라 전복 트럭도 못 피하고 정면 충돌이라는 어떤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어쨌든 실수는 꼭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성능이 아주 뛰어나더라도 틀릴 수 있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틀리게 된다라면은 또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오작동이 되면은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분야에서는 높은 정확도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은 정확도를 높게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인데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딥하게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질병 A를 가지고 있는지, 질병 B를 가지고 있는지, C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질병이 아니다, 정상 상태이다 라는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개를 개발을 해봤다라고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 모두 다 정확도는 95%입니다. 95%인데요. 일단 이 사람은 저희들은 이제
이 사람이 질병 B에 걸려 있다라는 건 저희는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보면은 이 두 가지 모델들 살펴보니까 둘 다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정상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델 모두 어쨌든 틀린 상태인데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정상일 확률이 53%에 가깝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모델은 정상일 확률이 35%에 가깝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은 정확도가 95%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정확도는 똑같은데 과연 어떤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할까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 모델 1보다는 모델 2가 조금 더 이런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모델 1과 2는 둘 다 정상이라고 잘못 예측을 했지만 모델 1은 정상의 확률이 35%보다 더욱더 높은 53%, 즉 더욱더 확신에 차 있는 상태에서 틀렸던 경우이고 모델 2는 틀렸지만 정상의 확률이 35% 정도밖에는 안 된 상태이다라고 조금 불확실하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델 1은 확신에 찬 상태로 틀렸던 경우이고 모델 2는 좀 틀리긴 했지만 조금 불확실한 상태 53%일 확률보다는 좀 낮았던 35%일 확률로 정상이다라는 좀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한 상태의 이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델 1보다는 모델 2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뢰성 관점에서도 좀 모델을 많이 고려를 해야만 이렇게 좀 생명이 중요시되는 이런 분야에서도 좀 믿고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없냐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 오늘 설명드릴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메인 아이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이미지의 특성이 어떻다라고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모델 정확도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는 둘 다 80%이고요. 두 가지 모델 모두 이렇게 좀 뭐 상어의 모자를 쓴 고양이를 입력받았을 때 이 이미지는 일단 저는 사람이니까 다 알죠. 이게 고양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모델이 강아지 거냐 고양이일 거냐 상어일 거냐에 대한 어떤 분류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모델 모두 고양이의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 모델 두 가지들은 결국 이 주어진 이미지가 고양이이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 모두 정확하게 맞췄고요. 다만 차이점은 본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강아지, 고양이, 상어들 중에서 고양이일 확률이 78%이다 라고 의사결정을 내어주셨고요. 오른쪽 모델은 강아지, 고양이, 상어들 중에서 이 이미지 사진은 고양이일 확률이 99%야 라고 의사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예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일단 정확도는 둘 다 80%이고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곰돌이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귀여운 고양이인데요. 둘 다 결국에는 일단 현재 틀렸어요. 왜냐면은 강아지, 고양이, 상어라는 그런 분주 중에서 둘 다 강아지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확률이 60%, 오른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확률이 98%라고 예측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는데 차이점은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왼쪽 모델,
오른쪽 모델의 두 가지 예시. 첫 번째 예시는 상어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어떤 곰돌이 모양의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상어의 확률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들이 다음과 같이 예시로 나타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다섯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다섯 개의 이미지 중에서 네 가지를 맞춘 상태이고 하나는 틀렸기 때문에 정확도는 80%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예측 확률 값들이 쭈루룩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확률 값으로 매겨졌던 이 범주를 이제 딥러닝은 예측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에서는 고양이의 확률이 가장 컸기 때문에 고양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확률이 현재 가장 큰 상태인데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잘못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케이스는 실제 정답은 고양이이지만 강아지라고 잘못 예측한 사례입니다. 뭐 아래 예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아지, 고양이, 상어 중에서 고양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고양이라고 의사결정을 내렸고 고양이라고 잘 맞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예측 확률 값이 저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측 확률은 이렇게 세 가지 범주들 중에서 가장 예측 확률 값들이 컸던 것을 이제 예측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확률이 75다, 강아지의 확률이 60%이다,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의사결정을 한 상태인데, 이 다섯 가지의 이 예측 확률 값들의 한번 평균을 이렇게 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75, 80, 60, 80 더하기 95 싹 다 합쳐서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확률 값이 약 78.8%인데, 이 확률 값들이 정확도랑 얼추 유사한 상태이고요. 오른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른쪽 모델도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 사례만 틀렸고 네 개의 경우도 맞췄기 때문에 정확도는 80%이지만 예측 확률 값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상태입니다. 좀 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뭐 거의 100에 다 가까운 그런 확률 값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률 값이 거의 이 다섯 가지들의 평균 값을 내보면 거의 96에 육박한 상태이고, 이 96이라는 확률 값이 실제 정확도인 80%보다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 왼쪽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란 이렇게 정확도랑 본인이 내뱉었던 확률 값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제 딥러닝 계열에서는 의사 연구 분야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모델은 이제 신뢰도가 높은 모델이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신하는 이 확률 값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컨피던트 하다라고 해서 좀 신뢰도가 낮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어떤 모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더 리뷰를 드려봤는데, 좀 더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모델의 신뢰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지표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수식적으로 퍼펙트하게 캘리브레이트 됐다, 즉 퍼펙트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측 확률 값이 0과 1 사이 값으로 어떤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예측 확률 값이 만약에 P가 0.5라고 주어져 있을 때 실제 예측한 클래스랑 정답 클래스랑 동일할 확률이 딱 0.5에 근방에 하고 있냐, 똑같냐라는 것을 이제 퍼펙트 캘리브레이션 모델의 어떤 수학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가, 이 왼쪽 텀이 이제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텀이 본인이 내뱉었던 예측 확률 값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확도랑 확률 값이 똑같냐에 대해서 얼마만큼 똑같은지를 계산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의 어떤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
정답값과 이 해시, 그 y 해시 붙어 있는 게 예측이고 해시 안 되어 있는 게 실제 정답값인데, 예측 결과랑 정답이 똑같을 확률이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제 이게 정확도가 되겠고요. 이 P는 그냥 모델이 의사결정을 내렸었던 그런 확률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랑 확률이 얼마만큼 차이 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통해서 이 모델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왼쪽 지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정확도랑 확률이 얼마만큼 차이 나고 있는가를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평균을 내면 이 지표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왼쪽과 같은 지표를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좀 곤란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진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통해서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정확 데이터가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1000개라고 주어져 있다라면은 이 1000개를 200개씩 5개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BN은 이제 5개의 집단을 의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n번째 첫 번째 집단의 평균 어큐러시, 그리고 n번째 집단의 평균적인 예측 확률 값을 이렇게 차이로 계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BM에 대한 예측 정확도랑 집단 BN에 대한 확률 값의 평균의 차이 값을 이렇게 계산들을 하고, 이 집단 BN의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집단 BN에 만약에 데이터가 한두 개밖에 없었더라면은 그 집단에 대해서는 중요시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집단 뭐 BM이 데이터가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면은 그 집단 BN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시하게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그 BM에 속해 있었던 데이터의 개수로도 좀 가중을 주어서 이 어큐러시와 컨피던스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 나고 있는지를 쫙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의 성능 지표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예시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가 만약에 1000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1000개를 뭐 5개 집단으로 나눠서도 계산해 볼 수가 있고, 3개로도 나눠서도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그냥 하나로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개인 예시를 설명을 드려보자라면은 m이 1, 즉 데이터 내 집단 개수가 그냥 딱 하나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지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n이 원래는 그 전체 데이터의 개수였고 bm이 그 집단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개수였는데, 제가 집단이 딱 하나라고만 좀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분모 분자가 값이 똑같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계산이 될 거고, 그냥 전체 데이터의 어큐러시, 전체 집단이 저는 이제 D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집단의 어큐러시와 컨피던스를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을 그냥 캘리브레이션의 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과 같이 컨피던스 히스토그래미스라는 어떤 그림적인 그림을 그려서 또 모델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르넷, 오른쪽은 레지넷이라는 둘 다 이제 이미지 분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르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큐러시랑 average of confidence, 이 confidence가 그 confident D인데요. 이 confident D랑 accuracy가 많이 가까이 근접해 있죠. 그래서 르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nfidence가 좋다, 신뢰도가 좋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전반적으로 르넷보다 좀 더 좋아요. 여기 한 0.7 정도 정확도가 되고 있고, 얘는 르넷은 한 0.5 정도 되고 있는데, 정확도는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정확도에 비해서 이 컨피던스의 이 평균 값이 실제로 어큐러시보다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르넷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태이다 라고도 이렇게 그림, 컨피던스 히스토그램스라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좀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X축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이고, 거기에 대응되었던 데이터의 샘플이
y축이 얼마만큼 많은가를 이렇게 그림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르넷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컨피던스 확률값, 내뱉었던 본인의 확률값이 0과 1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에 가깝다, 항상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통해서도 또 모델이 확신에 차 있다, 확신에 안 차 있다라는 그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를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이 15인 경우인데요. 15인 경우는 이렇게 대문자 M이 15인 경우를 이렇게 입력만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15개의 데이터의 서브 그룹이 있고, 그 서브 그룹별 평균과 컨피던스의 차이를 계산한 후에 그 집단의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가중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균적으로 이 지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로 이제 모델 성능,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신뢰도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릴라이어빌리티 다이어그램스라는 또 이렇게 좀 유용한 어떤 정량적인 지표 그림을 통해서도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x축의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고, 0과 1 사이의 값을 15개의 바이닝을 해서 좀 15개 집단으로 나눠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y축은 이제 0과 1 사이 값인데, 먼저 이 막대 그래프 15개가 있는데, 15그래 맨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보자면은, 먼저 이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컨피던스가 0.93과 10 사이, 즉 예측 확률 값들이 0.93과 10 사이에 있었던 데이터들만 데이터 집단으로 하나 빼서 그 집단들의 정확도랑 평균 컨피던스, 평균 예측 확률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큐러시랑 컨피던스가 되게 좀 유사들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지금 어큐러시랑 컨피던스의 막대 그래프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컨피던스가 좋다, 신뢰도가 좋은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 6, 7에 대한 집단의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더 가한 확신이 있다. 실제 정답값, 어큐러시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에 차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도 정성적으로도 좀 모델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캘리브레이션에서 많이들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릴라이어빌리티 다이어그램스를 이제 딱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으로도 모델이 얼마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 신뢰도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 막대 그래프의 차이값 보시면 여기 어큐러시와 컨피던스의 차이값이 이 막대 그래프의 차이의 면적값이 될 텐데, 이 면적값들을 계산들을 해서도 수치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지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평가하는 데서 매우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오른쪽과 같은 어떤 논문, 제가 이 부분을 좀 캡처를 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BM이라는 집단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예측했던 값과 정답값이 얼마만큼 유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사한 정도를 계산해서 그 집단의 개수로 나누면 워큐시가 되겠죠. 그리고 컨피던스 BM 같은 경우에는 그 BM에 속해 있었던 데이터들의 예측 확률 값들을 그냥 평균화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도 이 ACC, CONF의 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IM이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 IM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바이닝을 할 거냐, 그 관점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M이 15가 되면은 M이 15 분모에 이렇게 15가 써져 있을 거고, 스몰 m이 이제 데이터 그 그룹의 서브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I15 같은 경우에는 딱 0.93과 10 사이에 어떤 구간이 되겠고, I14 같은 경우에는 0.87과 0.93이 이 값으로 계산이 될 텐데, 이 0.87과 93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집단을 이렇게 BM이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계산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 지표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좀 데이터가 많이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에서 또 이 지표가 효과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가, 이 지표가 효과적으로 낮은 상태인가를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이 딥러닝 계열에서는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많이들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표는 이제 제가 이름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 지표의 이름은 Expectation Calibration Error라고 부르고요. 이 EC 지표가 뭐 높다 안 높다를 통해서 신뢰도를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두 개의 절대값 사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EC 지표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EC 지표가 이런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상황에서도 EC가 여전히 낮은가를 통해서도 모델 성능들을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의 그냥 평범한 어떤 테스팅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EC 지표, Reliability Diagrams, Confidence Histograms 제가 설명드렸던 걸 통해서 성능을 좀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corrupted,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EC나 Reliability, Confidence Histograms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요즘 날에 많이들 이용들 하고 계시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과연 캘리브레이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의 좀 핵심 결과들 위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논문 모두 뭐 On Calibration of Modern Neural Networks, 뭐 Revisiting the Calibration 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모던 뉴럴 네트워크가 캘리브레이션이 좋아요 안 좋아요를 조금 실험적으로 많이 좀 관찰한 어떤 그런 페이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퍼를 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좀 연구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요즘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들은 다 크고 넓고 뭐 GPU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늘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무겁고 조금 넓은 그런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정확도는 많이들 이제 향상들 되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물음을 던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보시면 다들 왼쪽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쭉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 X축이 이제 딥러닝의 모델 계산 복잡도 그런 게 되겠는데 계산 복잡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탑원 애큐러시, 이미지넷 데이터의 탑원 애큐러시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즘 모던 뉴럴 네트워크는 크고 정확도가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크고 넓고 무거운 모델이 일반화 성능도 뛰어난 경향이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학습 데이터가 조금 적어도 그냥 일단 무거우면은 오히려 일반화 성능도 뛰어나고 정확도도 뛰어난 상태이다라고 먼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내는 와중에 그럼 이렇게 요즘 딥러닝 모던 딥뉴럴 네트워크가 성능 정확도는 많이 좋고 있는데 신뢰도는 좋아? 라고 좀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확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크고 넓고 무거운 요즘 모던 딥뉴럴 네트워크는 정확도는 우수한 상태이지만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연구를 이제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맨 왼쪽 그림은 레지넷 딥뉴럴 네트워크로 10파 100을 이제 평가를 해서 에러가 어떨지, 즉 정확도가 어떤지,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캘리브레이션 에러, 즉 신뢰도 관점의 성능은 어떤지를 이렇게 그림 쪽으로 좀 다들 확인들 해보셨는데요. 맨 왼쪽 그림은 레지넷의 깊이, 레진의 모델이 이제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레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러가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EC는 그런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좋아지고 있지만 좀 더 과하게 확신하는 경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레지넷의 깊이는 그냥 14라고 결정은 아예 픽스를 한 상태인데
그 레지넷 모델의 컨볼루셔널 계열의 그 파라미터 개수를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실험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X축에서 오른쪽에 갈수록 레지넷 14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또 에러는 낮아지고 있지만 EC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depth, 깊이를 조절해 가면서 EC의 변화를 확인한 거고, 이 두 번째 그림은 width, 넓이를 조절해 가면서 레지넷의 어떤 EC 지표를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모델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성능을 받고 EC 성능을 받다라는 건데, 둘 다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쓰면은 성능은 좀 좋아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안 썼을 때의 에러랑 EC 에러가 어떤지를 확인해 봤을 때 에러가 낮아졌지만 EC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 관점에서 유용한 테크닉들이 EC 관점에서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웨이트 데케이도 되게 유용한 테크닉인데, 웨이트 데케이는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얼마만큼 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데케이를 좀 잘 쓰면은 딥러닝이 오버피팅 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어서 성능 향상에는 효과적인 그런 기법 중 하나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웨이트 데케이를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요. 에러가 먼저 웨이트 데케이를 좀 널널하게 하면은 좀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판단은 되고 있는데, EC는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에러랑 EC랑 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뷰를 드려보자면은 웨이트 데케이를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딥뉴럴 네트워크의 표현력을 좀 더 풍부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만약에 웨이트 데케이를 줬다라면은 L2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L2에 대한 크기를 엄청나게 세게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딥러닝 모델의 표현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 그런 식으로 제약을 건 상태인데, 그렇지 않고 좀 표현력이 풍부한 상태로 제약을 건 상태인 경우에는 성능은 좋아지지만 그에 대해서 EC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오른쪽 그림도 이렇게 웨이트 데케이를 좀 약하게 하게 되면은 성능은 좋아진다. 좀 표현력이 우수해지면서 성능은 좋아지고 있지만 EC는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을 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요즘 모던 뉴럴 네트워크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 이제 왜 그 정확도는 우수한 모델들이 신뢰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가를 좀 왜 그럴까라는 좀 의심도 해본 그런 연구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왼쪽 그림은 르넷과 레지넷의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히스토그램스를 확인을 하면서 성능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르넷 같은 경우에는 이 컨피던스와 어큐러시가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y equal x의 직선상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좋은 거고, 르넷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버 컨피던트 하다. 즉 실제 정확도가 어큐러시에 비해서 낮아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죠. 컨피던스랑 어큐러시가 많이 이렇게 차이들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르넷과 레지넷이 왜 오버 컨피던트 관점에서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들을 해보면은, 먼저 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르넷과 레지넷 둘 다 다음과 같은 뭐 100만 장, 되게 많죠. 100만 장의 트레이닝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트레이닝 어큐러시는 둘 다 10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큐러시가 이제 100%에 거의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학습은 이제 거의 그만둬도 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르넷은 트레인 어큐러시가 이제 100%의 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양이일 확률이 뭐 0과 1 사이의 확률로 다음과 같은 학습이 되었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해보면 했을 때, 르넷 같은 경우는 이제 르넷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그런 오버 파라미터
리리즈된 어떤 그런 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100만 장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큐러시가 100%이고 이렇게 거의 확신한 척에 거의 오버피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100%둘 다 100%의 차이 있더라도 크고 무거운 이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 모든 100만 장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 확률 값을 정확도에 가깝게 엄청나게 오버피팅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학습을 꾸준히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버 컨피던트한 예측 확률 값을 학습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가 100%임에도 르넷과 레지넷이 100%임에도 레지넷 같은 경우는 모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100만 장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계속 오버피팅한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 관점의 학습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파악들을 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리비지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7년도에 왼쪽에 논문이 17년도, 오른쪽 논문이 이제 21년도의 논문인데 이렇게 4년이 지났으면은 4년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좀 이미지 분류 모델이 조금 많이들 개발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4년 사이에 개발되었던 그런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여전히 성능은 뛰어나지만 또 신뢰도는 여전히 안 좋고 있는가를 이제 리비지팅 하겠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골자는 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이 논 컨볼루셔널 계열의 성능에 비해서 뭐 어떻다 저렇더라 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셔널 계열에 쓴 모델이 EC 관점에 좋은지 아니면 non 컨볼루셔널 계열, 비전 트랜스포머, 뭐 MLP 믹서라는 어떤 최신 그런 딥뉴럴 모델이 많이들 이제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의 공통된 특징이 둘 다 컨볼루셔널 연산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랑 MLP 믹서 모두 이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은 이미지를 뭐 9장, 16개 혹은 좀 여러 개 패치로 먼저 이미지를 딱 찢어 놓은 다음에 그 찢어낸 이미지 패치들을 이제 뭐 MLP 믹서 같은 경우는 진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만을 연산을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 안 쓰고 진짜 MLP 연산만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한 그런 모델이고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 같은 연산만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 non 컨볼루션 계열의 연산을 쓴 모델도 과연 신뢰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를 이제 다시 평가를 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BIT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자세히 다룬 그런 연구 세미나가 있으니까 비전 트랜스포머가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이미지 분류를 수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세미나를 들어가서 확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메인 연구 결과는 딱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컨볼루셔널 계열보다 논 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이 성능과 신뢰도가 둘 다 좋다라고 결론을 딱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컨볼루션 계열은 성능은 좀 뛰어나지만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논 컨볼루션 계열 VIT나 MLP 믹서는 이렇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X축은 이미지넷 에러예요. 그래서 왼쪽에 가까운 에러가 낮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고 Y축은 EC 지표. 아까 설명드렸던 캘리브레이션 에러의 어떤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C 지표도 낮으면 낮을수록 신뢰도가 좋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VIT 동그라미 세모 MLP 믹서가 가장 성능도 뛰어나면서 EC 지표가 낮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제 다이아몬드 혹은 오각형이 이제 레지넷 계열,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계열의 연산을 쓴 그런 딥러닝 모델들인데 VIT나 MLP 믹서와 비슷한 이미지 에러를 좀 가지고는 있지만 EC 지표에서는 조금 더 안 좋죠. 그래서
결론은 논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이 조금 더 좋다, 좋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사결정을 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논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 오른쪽 파란색 페이퍼 같은 경우는 7가지 종류의 어떤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일단 논컨볼루셔널 계열의 어떤 연산에 쓴 그 딥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클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그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많은 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그런 모델인데 6번 클립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ECE가 클립이 지금 별표인데요. 별표도 ECE가 좀 낮죠. 그래서 ECE가 좀 낮은 상태이고 MLP 믹서랑 VIT도 ECE가 많은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컬러브케이션이 현재 ECE가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3번, 4번, 5번, 7번이 이제 컨볼루셔널 계열의 어떤 그런 연산인데 3번 예를 들어 BIT 같은 경우 보면은 이 BIT는 빅 트랜스퍼 러닝을 했다라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BIT인데 BIT도 일단은 성능도 좋고 EC도 뭐 VIT랑 MFP 믹스에 좀 근접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BIT도 컨볼루션 계열의 연산을 썼지만 일단은 EC 지표도 조금은 좋은 상황이고 위에 보면 이제 싱클레어라는 어떤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활용을 한 그런 컨볼루션 계열의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에러는 낮지만 EC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 게 이 BIT라는 것도 일단은 컨볼루션 계열의 모델을 썼지만 EC 지표가 거의 논 컨볼루션 계열의 지표에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BIT가 제안했었던 이 BIT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써서 어, 성능을 좀 높였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 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어떤 엄청나게 많은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이 BIT가 좀 성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좀 확인하는 구체적인 실험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학습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사전학습을 했기 때문에 좀 이시 지표가 낮아지진 않았을까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전학습의 영향은 있지 않았다. 사전학습의 영향은 있지 않았고 그냥 진짜 논컨볼루션 연산을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만 신뢰도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가 결론이다 라고 의사결정을 내려주었는데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연결을 좀 더 하셨는데 BIT가 이제 이미지넷을 통해서 사전학습한 경우 이미지넷 21K, 이미지넷 JFT 라는 사전학습 데이터셋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EC 지표가 얼마만큼 바뀌어가는가를 또 평가를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넷은 1.3 밀리언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21K는 이제 거의 100만 장, 1000만 장 거의 엄청나게 더 10배에 가까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에 이제 또 성능을 평가해봤고 이번에는 거의 300만, 거의 3억 개죠. 100만, 1000만, 억. 3억 개에 가까운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에도 EC 지표가 어떤가? 즉, 사전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EC 지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VIT가 네모인데요. 네모에서 그 네모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일단 모델 규모는 큰 건데 이 규모가 큰 이 BIT 모델이 산업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단 이미지넷 에러는 줄어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에러는 사전학습을 많이 하면 줄어들고 있지만 이시 지표 관점에서는 그냥 이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크게 변화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BIT가 무거운 모델 아키텍처를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사전 학습하게 되면은 성능은 좋아지고 있지만 신뢰도 관점에서는 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 논컨볼루션의 계열의 모델이랑 싱클레어 사이의 EC 지표만 계속 왔다 갔다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능 변화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내보면은 컨볼루셔널 모델은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도 올라가고 있지만 신뢰도 성능은 떨어지고 있고요. 논 컨볼루셔널 모델은
신뢰도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으면서도 다량의 데이터 기반의 좀 사전 학습을 하게 되면 정확도까지 좀 우수한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 EC의 지표의 특성이 과연 이 노이지 데이터에서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노이지한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올라갈수록 EC가 떨어진다라던가 아니면 성능이 뭐 올라갈 때도 EC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코러티드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데이터에서는 컨볼루션 모델이건 논 컨볼루션 모델이건 둘 다 정확도가 올라갈 경우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패턴을 좀 찾아들 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MLP 빅서, VIT, BIT, 그리고 심클레어, 레진엑스트. 이 심클레어나 레진엑스트가 이제 좀 그리고 BIT가 이 오른쪽 세 개가 이제 컨볼루셔널 모델에 쓴 거고 왼쪽 두 개가 논 컨볼루션 모델에 쓴 그런 모델인데 보시면은 일단 에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EC가 낮아지고 있죠. 모든 5가지 모델 다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C가 이제 corrupted 되었다. 이미지넷에 corrupted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corrupted넷 이미지네이터의 에러가 어떤지를 이제 X축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 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논컨볼루셔널 계열의 이 두 가지 모델이 보시면은 이 corrupted의 세기가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0이 이제 corrupted가 거의 없은 거고 5가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그런 경우인데 MLP나 V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세기가 커지면 커지더라도 그 이미지 넷의 corrupted 에러가 크게 바뀌지도 않고 EC 지표 관점에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반면 BIT나 싱클레어, 컨볼루셔널 연산에 썼던 레지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러건, EC 에러건 둘 다 많이 이 이미지 노이즈 간에 대해서 조금 확확 바뀌고 있죠. 그래서 논컨볼루션의 모델이 전반적으로 노이즈 강도에 대해서 성능 지표 혹은 EC 지표에서 다 로버스트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리비지팅 하셔서 이런 연구 패턴을 좀 발견해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자세히 리뷰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논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좀 성능도 우수하고 EC 지표도 우수한 상황이지만 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사전 학습을 많이들 해서 결국에는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그런 사전학습을 많이 활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제가 아까 좀 EC 지표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그 이미지 분석 관점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그 캘리브레이션의 성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몇 가지가 이제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캘리브레이션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좋았다라면은 더 개선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좀 직관적인 그런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캘리브레이션을 임프루빙 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논 컨볼루션이건 컨볼루션이건 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이미지 모델의 학습들을 하고들 계시고 있습니다. 이미지 모델이 들어오면요. 어떤 연산을 컨볼루셔널 혹은 논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프리딕션, 강아지일 확률, 공아지일 확률, 상어일 확률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내뱉었던 프리딕션 값이 실제 이 정답값, 고양이죠. 그래서 고양이일 확률이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쭉 줄여가면서 이제 모든 모델 공통적으로 다 이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런 구조에서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해야 가대 확신을 하지 않게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레이블 스무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스무딩 방법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프레딕션 값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1 혹은 0만으로 이루어진 원핫 인코딩만으로 이루어진 이 레이블을 학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프레딕션이랑 레이블이랑 계속 비슷해져라 똑같아져라 라고 학습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보시면 레이블이 0 아니면 1 이렇게 극단적인 값에 좀 정보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1, 0 극단적인 값을 가진 이 레이블을 학습하게 되다 보니까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연구진들이 고민들을 이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0, 2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0.90 혹은 0.05 그러니까 0과 1 극단적인 값보다 조금 더 스무스된 그런 레이블을 학습하게 되면은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직관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로 가한 확신을 방지하는 그런 연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무딩을 하냐? 이 레이블을 스무딩하는 방법은 되게 직관적인데요. 그냥 이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답이었던 1에서 알파라는 값을 빼게 되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2분의 알파라는 지표로 그냥 스무딩을 한 그런 직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무딩 적용하기 전에 레이블은 0, 0, 0 혹은 1, 0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스무딩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은 정답값이었던 1에서는 알파라는 값을 조금만 빼게 되게 주고 나머지 0이었던 값에서는 클래스 개수들을 고려한 k-1분의 알파 값으로 해서 총합이 1이 되게끔 유지를 한 상황에서 스무딩을 하자라는 그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얼마만큼 개선되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 이 연구에서는 Expectation Calibration Error를 계산을 해서 성능을 평가했고요. 데이터셋은 10팝백, 이미지넷, 그리고 잉글리시에서 도이치어로 그 머신 트랜sl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모델 말고도 그냥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NLP 쪽 분야에서도 성능을 테스크를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라인이 일단은 아무것도 캘리브레이션을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베이스라인 지표인데 오른쪽이 이제 레이블 스무딩을 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면은 EC가 0.150에서 0.024로 많이 들었죠. 그래서 0.071이 0.03으로 줄었고 0.562, 0.19로 많이들 줄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대비 레이블링 스무딩을 하면은 EC가 많이들 결론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뭐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의 장점 어필들을 하셨고요. 오른쪽과 같이 릴라이블리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본인들이 잘 해냈다라는 것도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지표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릴라이블리티 그램스에서 이 막대 그래프를 그냥 꼼꼼히 그리지 않고 그냥 막대 그래프에 있었던 이 점들만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컨피던스랑 어큐러시가 얼마만큼 y 이퀄 직선 x상에 근방하고 있는가를 이제 정성적으로들 확인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면은 이제 스무딩 아예 안 한 거고 0.05가 이제 스무딩을 한 건데 보시면은 스무딩을 안 하게 되었을 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컨피던스가 더 높아요. 즉 오버 컨피던트 한 거고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 그런 건데 이렇게 알파를 0.05로 스무딩된 레이블 학습하게 되면은 y 이퀄 직선 x선 상에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어큐러시랑 컨피던스가 되게 유사해졌다. 캘리브레이션이 임프루브드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시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넷 56에 10파100을 한 거고 오른쪽은 인셉션 버전 4에 라는 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로 이미지넷을 평가를 했을 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스무딩을 안 한 0.0 그리고 스무딩을 한 0.1을 비교해 보았을 때 스무딩을 안 한 파란색 평범한 직선이 아래에 있죠. 그리고 스무딩을 하게 되면은 위로 이 초록색 직선상이 좀 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직선 Y이고 직선 X선상에 좀 더 가까워졌다.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 스무딩이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들 계시는데, 이제 그 본인들의 방법론이 베이스라인보다 좋아지면 좋아진 건 다행이지만 얼마만큼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도 좋아졌는지도 이제 비교 방법론이 필요들을 하겠죠. 그래서 비교 방법론에서 썼던 거는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는 또 캘리브레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법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이제 성능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템퍼러처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템퍼러처 스케일링 이제 사후 어떤 추가 퍼더 트레이닝이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퍼더 트레이닝 필요한 그런 방법에 비슷한 그런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좀 어필을 하면서 논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템퍼러처 스케일링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향상시켰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은 그 이미지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로직 팩터들 있죠. 로직 팩터들을 그냥 단순하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t가 2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로직 값 데이터가 3개가 있는데요. 데이터 3개를 t를 2로 나누은 그런 스케일드 된 로직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던 로직 팩터의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확률 값을 계산을 한 거랑, 스케일링을 이렇게 t 이퀄 2로 나눠서 소프트 맥스를 한 거랑 이 스케일드 된 확률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스케일링 안 하기 전에는 확률이 0.85, 71 혹은 0.55 이렇게 조금 뭐 확신이 차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을 하고 나니까 0.63, 0.55, 그러니까 85가 63으로 떨어지고 7일이 55로 떨어지고 0.55가 45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로직 팩터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면은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법들을 제안한 게 이제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죠. 되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로직 벡터를 간단하게 나눈 것만으로도 확률값이 확 오버컴퓨팅한 문제를 해결을 했으니까. 근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점은 이 t가 결국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 t를 또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학습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레이블 스무딩에서 썼던 그런 직관적인 방식보다 조금적인 어떤 그런 고려해야 될 상황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유용한 임프루빙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네, 다음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은 이제 과하게 확신하는 예측 사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레이블링 스무딩 같은 방법에는 이 과하게 확신이 차 있는 이 레이블을 스무딩한 거를 학습하면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 다음 방법론에서는 레이블은 그대로 있는데 이 프레딕션 값을 조금 더 보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스무딩을 얘를 보정을 했고,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얘를 좀 더 보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두 가지 예측 사례를 좀 더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측 사례는 고양이일 확률이 78%, 두 번째 예측 사례는 고양이일 확률이 0.98에 가까우는 그런 예측 사례들을 제가 조사를 해 놓았는데, 두 가지 예측 사례 둘 다 다음과 같은 네거티브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먼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측 확률 값이랑 로그 값에 예측 확률 값을 더한 거에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면은 이제 뭐 엔트로피를 대충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엔트로피는 일단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엔트로피고요. 보이시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엔트로피 음수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예측 확률 값들의 네거티브 엔트로피들을 딱 계산을 하고 보니까, 먼저 2번 예측은 좀 딱 봐도 확신에 차 있죠. 78%보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값을 계산하게 보면은 마이너스 0.11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어 있고, 1번 예측 값들의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59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하게 확신하는 예측 사례에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효과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예측보단 1번 예측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같은 예측보다 1번 같은 예측이 나오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았을 때 이를 위해서 고안했던 방법은 그냥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추가적으로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추가적인 손실함수 텀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값이 더 낮아지도록 현재 이 값이 더 낮은 게 현재 확실하지 않은 좀 오버 컨피던트하지 않는 좀 겸손한 그런 예측 사례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손실함수에 추가를 하고 학습하게 되면은 이 지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확률 값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추가를 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좀 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될 거다라고 되게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손실합수로 줘서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반대인 그냥 엔트로피를 정규화했다라는 이름을 붙었기 때문에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논문에서 나온 방법론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에 네거티브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넣어서 제약을 가해서 그 과하게 확신하는 예측 사례를 방지한 그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론은 믹스업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믹스업 방법론은 되게 유명한 데이터 증강 기법 중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믹스업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쓰면은 성능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한 확신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되게 유용한 방법론이다더라 믹스업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업 여기 맨 아래 논문이 이름인데요. 믹스업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언설턴티 관점, 캘리브레이션 관점의 성능도 올라가는 그런 유익한 사실을 알아냈다라는 그런 논문이 맨 아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아래 논문에서 주장했던 것은 기존에서는 이제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어떤 원하드 인코딩의 레이블을 학습하는 것보다 믹스업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스무스된 레이블을 학습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마인드를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은 강아지, 고양이를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믹스업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믹스업을 할 때 필요로 한 그러니까 믹스업을 할 때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컨벡스 컨비네이션에 필요한 이 람다 값이 중요한데 이 람다 값이 만약에 0.3으로 주어져 있다라면은 이 0.3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레이블도 0.3으로 컨벡스 컨비네이션이 된 이런 레이블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업은 이렇게 이미지가 컨벡스 컨비네이션 이미지로 이 컨벡스 컨비네이션 된 레이블을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0.3, 0.7, 0, 즉 0 혹은 1 이런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무딩이 된 레이블이라고 이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업된 이미지로 믹스업된 레이블을 학습하게 되면은 캘리브레이션이 향상됐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은 왼쪽이 이제 믹스업 안 한 거, 오른쪽이 믹스업 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어큐러시랑 그 컨피던스를 얼마만큼 유사한가를 y 직선 x선상에 비교해가면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평가한 그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업을 안 했을 때는 주로 정확도에 비해서 컨피던스가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컨피던스 스코어거든요. 컨피던스 스코어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믹스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y 직선 x선상에 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VGG 16 모델로도 평가도 해보고 레지넷 34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넷 34 같은 경우에서도 믹스업을 쓰게 되니까 이렇게 직선상에 가까운 그런 성능이 얻어지게 되었다. 캘리브레이션의 효과가 좋다라고 입증을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조금 또 알아갈 수 있는 게 결론은 이제 신뢰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올라가니까 되게 좋은 기법이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기법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지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안했던 게 오버 컨피던스 에러라는 또 지표를 또 계산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버 컨피던스 에러도 모델이 얼마만큼 잘 캘리브레이트 돼 있는지를 평가했는데 그런 사용하는 그런 두 번째 지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얘랑 얘의 차이는 위의 지표는 어큐러시랑 컨피던스의 그냥 절대값 차이이고 아래는 그냥 컨피던스가 어큐러시보다 얼마만큼 더 높은가를 계산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표는 진짜 컨피던스랑 어큐러시가 진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래 지표는 진짜 그냥 컨피던스가 오버 컨피던트 하지만 않으면은 좋은 지표로 계산이 될 그런 평가 지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지표에서는 만약에 어큐러시가 80, 컨피던스가 대충 80이면 좋은 건데 컨피던스가 예를 들어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어큐러시가 80이면 컨피던스가 90 이런 식으로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컨피던스가 90이 아니라 7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큐러시가 80이고 컨피던스가 70이면은 결론적으로 둘 의 절대값 차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90이건 70이건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딱 10이라는 어떤 평가 지표를 나타내 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오버 컨피던스 에러는 컨피던트가 70이건 90이건 70인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80보다 낮게 되면은 이 맥스 값의 어떤 연산에 의해서 그냥 아예 0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진짜 순수하게 얼마만큼 컨피던스가 어큐러시보다 높은가만 지표적으로 계산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진짜 두 가지가 둘 다 똑같아야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오버 컨피던트는 진짜 얘가 얘보다 높지만 않으면 그런 잘 계산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버 컨피던스 에러라는 지표를 좀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거에 그냥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일단 성능 지표도 봤을 때 믹스업을 안 한 게 믹스업을 안 한 것보다 믹스업을 한 게 정확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레이블 스무딩이나 엔트로피 레귤레이제이션 이 레이블 스무딩 이하에도 제가 방금에 설명드렸던 그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들은 정확도를 조금밖에 안 올려주는데 본인 믹서브들은 많이 올려줬다라고 되게 자랑을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고 캘리브레이션 에러도 마찬가지로 비교 방법론인 레이블 스무딩이랑 엔트로피 레귤레이제이션 방법에 비해서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훨씬 더 많이 낮췄다라고 자랑을 하고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C 말고 오버 컨피던스 에러 관점에서도 이렇게 믹스업이 진짜 효과적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경우에서는 레이블링 스무딩이 좀 더 오버 컨피던스 관점에서는 많이들 개선을 시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모델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결론은 모델이 출력한 결과랑 정확도가 얼마만큼 비슷한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정답값이랑 확률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서 평가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림적으로 둘 다 정확도가 80%인 예시를 제가 직접 계산을 해온 예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가 80% 똑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컨피던스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확도는 똑같지만 둘 다 컨피던스랑 어큐러시가 똑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도 정확도는 똑같지만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캘리브레이션을 잘하는 그런 연구 또한 중요하다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좋아야 실제 산업에서 믿고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나 특성도 알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컨볼루셔널 계열의 모델이 어떠하더라, 논 컨볼루셔널 계열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 결과들을 통해서 좀 결론을 제가 내어드렸는데요. 컨볼루셔널 계열 모델은 정확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성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캘리브레이션 인프루빙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non 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대규모의 어떤 사전 학습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확도와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우수한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좀 리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 0, 1과 같이 오버 컨피던트한 수치로 되어 있는 이 레이블을 학습하게 되면은 강하게 확신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스무딩된 레이블을 학습한다. 혹은 컨벡스 컨비네이션드 된 어떤 레이블을, 그러니까 그것도 스무딩된 레이블인데 그 값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연구 방법이었고, 이쪽 관점에서 개선시킨 방법은 이제 엔트로피 레귤레이션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확신하게 예측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은 그 사례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시킨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